최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를 보고 혀를 내두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FC 서울 미드필더 제시 링가드. 이걸 푼다고요? 당황해한 원어민도 풀지 못한 수능 영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낸 한국의 금융맨이 있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의 천재 뱅커가 영국 금융계 여성 임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실력자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 실력은 물론 AI 기술과 인문학적 소양까지 갖춘 그의 반전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드만삭스 런던 지사의 릴리 데이입니다. 2024년의 어느 봄날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제 사무실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이 런던의 화창한 봄하늘을 수놓고 있네요. 문득 2년 전 하버드 MBA 시절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의 기억이 마치 어제처럼 선명하답니다. 영국 외교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옥스포드대 경제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발레리나의 꿈도 접었던 제가 하버드 MBA에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베이커 도서관에서의 재무관리 스터디 그룹 첫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봄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3월 말 하버드의 상징적인 베이커 도서관 앞은 활짝 핀 벚꽃으로 가득했답니다. 교수님께서 MBA 1년차들의 실력을 고려해 특별히 짜주신 스터디 그룹이었는데 전 세계 각국의 금융계 엘리트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골드만삭스 런던 오피스에 추천을 받아온 케이스였고 다들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소개하고 있었죠. 첫 번째로 자신을 소개한 리지우리는 최신 프라다 슈트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베이징대 수석 입학이었고 제 부친은 중국 상무부 차관입니다라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중국 국영은행 근무 경력을 강조하며 계를 과시하듯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동양인 남성이 차례가 되자 일어났습니다. 서울대 장학생 출신이고 군 복무 후 맥킨지 인턴을 했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순간 그의 깊이 있는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답니다. 하버드 전체 장학생이 3%도 안 된다는 걸 알기에 그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교수님은 첫 스터디 그룹 미팅 직후 우리를 재무관리 수업의 한 조로 배정하셨어요. 8주 동안 헤지펀드 투자 전략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과제였죠. 리지우린이 중국 국영은행의 막대한 자금력을 활용한 공격적인 전략을 강조하는 동안 지훈이 조용히 손을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지훈이 보여준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특별했답니다. AI 알고리즘으로 시장의 미시적 변동을 실시간 분석하고 ESG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헤지펀드 전략이었거든요. 발표가 시작되자 강의실은 완전히 숨죽였어요. 지훈이 직접 개발한 AI 모델을 시연하며 기존 헤지펀드들이 놓치고 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모습에 모두가 매료되었죠. 교수님께서도 30년 강의 인생에서 이런 혁신적인 접근은 처음이라며 감탄하시더군요. 한 달 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전략을 다룬 기사를 보고 우리 모두 놀랐답니다. 그 후 야간 스터디 그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서관 한쪽에서 지훈이 준비해온 김밥을 나눠 먹으며 한국의 스터디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던 밤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한국에서는 문제를 먼저 직관적으로 이해한 뒤 철저한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지훈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 리지우린만 제외하고요. 학기 말 성적 발표 날 게시판 앞에 모여있던 학생들 사이로 술렁임이 퍼졌어요. 지훈이 전 과목 A+를 받은 거예요. 옥스포드에서도 보지 못한 완벽한 성적이었죠. 제가 옥스포드 수석도 놀란 실력이라고 말하자 지훈은 수줍게 웃으며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덕분이라고 답했어요. 세계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에서도 보기 힘든 겸손함과 실력을 동시에 갖춘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었답니다. 뛰어난 실력에 겸손함까지 갖춘 그의 모습이 그토록 매력적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들려온 리지우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 특별한 순간을 깨트렸어요. 돈이면 다 된다더니 아니었나 보네요라며 신랄하게 비아냥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답니다. 성적표를 손에 쥔 그의 손끝이 하얗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두 사람의 실력과 인품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하버드에서의 2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우리는 골드만삭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저는 런던 본사의 투자금융부 이사로, 지훈은 서울지사의 AI 투자전략팀 리더로, 그리고 리지우리는 중국 국영은행의 대표로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하버드에서의 작은 질투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지훈의 숨겨진 놀라운 재능들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기업 인수전을 둘러싼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2년 후 서울의 봄은 하버드에 그때처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종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사 38층 대회의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벚꽃 물결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던 날이었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100억 달러의 반도체 기업 인수전이 시작되려는 순간 회의실은 전 세계 톱클래스 투자자들의 숨소리로 가득했죠. 실리콘밸리의 거물 투자자들, 유럽 왕실 펀드 관계자들, 월스트리트의 대표 애널리스트들까지 그야말로 금융계 전체가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단상에 나란히 선 두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지우는 단정한 네이비 수트 차림으로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리지우리는 최신 디자이너 브랜드의 화려한 수트를 입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지훈의 프레젠테이션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답니다. 기존 반도체 대비 전력 소비량 70% 절감, 연산 속도 50%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시작된 발표는 현장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켰어요. 특히 실시간으로 진행된 AI 반도체 성능 테스트에서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보다 30% 높은 AI 처리 능력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양자 컴퓨팅 기술과의 융합 사례였어요. 글로벌 제약회사와 협력해 신약 개발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킨 실증 데이터를 보여주었고,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에서는 사고 예측률 99.9%를 달성했다는 검증 결과도 공개했거든요. 게다가 생산 공정의 탄소 배출량을 연간 50만 톤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까지. 그의 청사진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닌 미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리지우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지훈의 발표를 끊고 중국 정부의 500억 달러 지원을 연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이는 순간 저는 투자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답니다. 결국 이 딜의 핵심은 단순한 자금력 아닌 미래 기술력이었다는 걸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후 우리는 남산서울타워 근처의 프라이빗 라운지 바로 자리를 옮겼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하버드 동창 세 사람의 재회가 시작되었답니다. 하버드 시절부터 리지우리는 늘 지훈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최상위 성적, 교수님들의 신임, 동기들의 존경까지 모든 면에서 지훈이 그를 앞서 있었거든요. 오늘도 그 묘한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지더군요. 샴페인을 마시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려 애쓰는 리지우린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화려한 프라다 수트 차림으로 나타난 리지우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푸동의 새로 산 펜트하우스 자랑을 늘어놓더니 이내 지훈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캐물었죠. 그의 질문 속에 묻어있는 질투와 조바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반면 지훈은 늘 그랬듯 차분하고 여유로웠죠. 잔잔한 미소를 띄운 채 와인 잔을 돌리며 2년간의 연구 과정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과의 협업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고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답니다. 런던 지사에서도 그의 발표 내용이 큰 화제였다는 제 말에 지우는 수줍게 웃었죠. 촛불 아래 빛나는 그의 눈빛을 보며 MBA 시절부터 변함없이 겸손하면서도 실력은 늘 빛나는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의 미소 속에 담긴 순수한 열정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답니다. 대화가 무르익어갈 때쯤 리지우린의 얼굴에서 초조함이 역력히 보였어요. 지훈의 기술 개발 이야기에 투자자들이 보인 관심과 제가 보인 호감 때문이었는지 평소보다 더 자주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마치 무언가 꺼리를 찾아낸 사람처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더군요. FC서울의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 제시 링가드가 한국 수능 영어 문제를 풀다가 당황하는 영상이었답니다. 리지우리는 영상을 보여주며 프리미어리그 출신, 선수도 못 푸는 문제를 지훈이 과연 풀 수 있겠냐며 은근히 도발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훈의 약점을 드디어 찾아냈다는 듯한 승리감이 묻어 있었죠.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국 옥스포드 출신인 제가 봐도 한국의 수능 영어는 정말 난해했거든요. 특히 시중에 떠도는 기출문제들을 보면 원어민들도 헷갈릴 만한 지문과 함정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지훈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영상 속 링가드가 읽었던 그 문장. The concept of over-tourism rests on a particular assumption about people and places. Common in tourism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in general을 지훈이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읽어내려 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훈이
이 지문을 단순히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이 관광학과 사회과학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이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학문적 맥락까지 완벽하게 설명해 나갔죠. 리지우리는 단순히 문장의 의미만 파악하려 했던 것과 달리 지우는 문제의 맥락과 깊이 있는 배경 지식까지 연결해가며 분석했답니다. 영상 속 링가드뿐만 아니라 독일 출신 일류첸코, 요르단의 아라랍까지 모든 외국인 선수들이 문제가 뭐냐 하며 어려워했던 내용을 지우는 마치 평범한 영자신문을 읽듯 설명하고 있었어요. 베니스의 관광객 제한 정책부터 제주도의 오버투어리즘 대응 방안까지 그의 설명은 마치 옥스포드 강단의 교수님 강의를 듣는 것 같았답니다. 영국인인 제가 봐도 이건 단순한 영어 실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논리적 사고력, 깊이 있는 이해력, 그리고 복잡한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능력까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종합적인 실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문득 하버드 시절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도 지우는 늘 이렇게 탁월한 분석력으로 교수님들을 감탄시켰었거든요. 라운지의 은은한 조명 아래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로 듣는 영어 해설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그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고력과 분석력,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력이야말로 한국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진정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영어 실력 대결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100억 달러 반도체 인수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회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답니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심사역들과 주요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사회 의장이 봉투를 열었어요. 순간 회의실이 숨죽였죠. 의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지훈의 팀이 만장일치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어요. AI 기술력과 ESG 경영 비전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였답니다. 리지우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5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던 그였지만 결국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과 실현 가능성에서 지훈의 팀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묘하게 복잡해졌답니다. 하버드 시절부터 지훈에게 늘 졌던 그였죠.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링가드도 못 푼 수능 영어를 지훈이 완벽하게 풀어내는 걸 보며 자존심이 상했을 테고, 오늘은 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내세웠음에도 기술력과 비전으로 완벽하게 패배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과 명품으로 치장하고 아버지의 권력과 자금력을 내세워도 결국 실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그도 뼈저리게 느꼈겠죠. 그의 열등감과 좌절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마음 한켠이 씁쓸해졌답니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어요. 승리의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잃지 않더군요. 오히려 연구진들과 협력 기업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고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답니다. 탁월한 실력과 겸손한 인품,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품격에 있다는 거요. 지훈이 보여준 실력과 인품에 좋아하는 제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답니다. 대형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주말 일정을 물어봤어요. 일요일에 시간이 있는지 조심스레 물어보자 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한다는 거였어요. 외국인이 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며 수줍게 웃으며 건넨 그의 제안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쿵했답니다. 그렇게 일요일 아침 우리는 고아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전혀 다른 지훈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평소에 완벽한 수트 차림 대신 편안한 나이키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아이들과 신나게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알던 시티뱅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순수한 열정만으로 가득한 그의 미소가 더없이 매력적으로 보였답니다. 운동장 한켠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특히 한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왼쪽 다리를 절면서도 열심히 공을 쫓는 12살 민호였죠.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다리까지 다친 아이라고 했는데 경기 내내 포기하지 않고 뛰어다니는 모습에서 놀라운 의지가 느껴졌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민호의 속도에 맞춰주고 그를 배려하며 패스를 주고받는 모습이었답니다. 분명 지훈이 오랜 시간 이 아이들과 함께하며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겠죠. 2시간의 열정적인 경기가 끝나고 땀에 흠뻑 젖은 아이들이 휴게실에 모였어요. 지훈이 시원한 음료수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며 제가 알던 시티뱅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죠. 특히 민호를 향한 그의 눈빛은 마치 친형처럼 다정했답니다. 지훈이 민호에게 다가가 오늘 경기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보여줄 것이 있다며 조심스레 상자를 꺼냈어요. 그 순간만큼은 휴게실 전체가 숨죽인 것 같았죠. 손흥민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토트넘 유니폼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민호의 눈에서 반짝이던 그 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친 다리가 완치되면 꼭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다는 민호의 말에 지우는 그럴 수 있다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주었죠. 그때였어요. 휴게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는데 뜻밖에도 리지우린이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며 후원금을 전달하러 왔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지훈을 향해 있었죠. 화려한 캐시미어 코트 차림의 리지우린과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지훈이 대조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리지우린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답니다. 수백만 달러의 후원금으로도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지훈이 가지고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는 듯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성과 따뜻함, 그의 눈빛에서 질투와 앙심, 그리고 어딘가 모를 부러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죠. 그날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답니다. 고아원을 나온 후 저는 우연히 SNS에서 지훈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울시향의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 속에는 비올라를 연주하는 지훈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주말 특별 공연에서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나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답니다. 호기심에 검색을 해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매년 자선 마라톤에 참가해 5번이나 완주했다는 것, 그리고 AI 관련 특허를 5건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특히 그의 특허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이더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내비게이션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까지 모든 기술이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코딩하는 하버드라는 유튜브 채널의 정체였답니다.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이 채널의 진행자가 바로 지훈이었어요. 목소리만 등장하는 영상에서 그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코딩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죠. 댓글에는 그의 강의 덕분에 대기업 IT 부서에 취업했다는 성공 사례들로 가득했어요. 더욱 아이러니했던 건 우연히 본 리지우린의 휴대폰 화면에서 이 채널의 알림 설정이 켜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였죠. 평소 지훈을 깎아내리기 바빴던 그가 몰래 이 채널의 열성 구독자였다는 사실이 새삼 웃음을 자아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압구정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리지우린도 함께였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를 떠올렸답니다. 옥스포드 동기들은 대부분 한 분야만 파고들었거든요. 투자은행 출신이라면 금융만, 음악가라면 음악만 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지훈은 달랐어요. 주중에는 탁월한 금융맨으로, 주말에는 비올라 연주자로, 새벽에는 코딩 강사로, 게다가 자선 마라톤까지 완주하고 AI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니 영국인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재다능함이었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놀라운 재능들을 모두에게 숨겼는지 말이에요. 리지우린도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잠시 내려놓은 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다재다능함이 한국 교육의 특징이라는 점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 분야를 균형 있게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까지 영국의 전문화된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그래서일까요? 한국의 젊은 인재들은 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시너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훈의 대답은 여전히 제 가슴을 울립니다. 평소처럼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더군요. 진정한 나눔은 조용히 해야 한다면서 SNS에 인증샷을 올리거나 홍보하지 않는 이유도 그래서라고 했어요. 그 순간 리지우린의 와인잔이 요란하게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이미 많이 취해 있던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자신은 매년 수십억을 기부하는데 동네 축구교실이나 하고 무료 강의나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며 비아냥거렸어요. 레스토랑의 고요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답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달랐어요. 오히려 리지우린의 기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만 마시는 게 좋겠다며 자신이 직접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리지우린의 눈에서 순간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답니다. 하버드 시절부터 보여준 그의 겸손함은 결코 가식이 아니었다는 거요. 오히려 그의 진정성은 이런 순간에 더욱 빛을 발했죠. 탁월한 실력과 따뜻한 인품을 겸비한 사람,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훈이 리지우린을 부축해 레스토랑을 나서려는 그때였어요. 평소라면 울리지 않았을 제 휴대폰에 비상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이 열리기 직전의 긴박한 순간, 골드만삭스의 AI 거래 시스템이 수상한 패턴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인수하려는 반도체 기업의 주식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감지됐다는 경고였죠. 주말 저녁이었지만 월요일 아시아 시장 개장을 앞두고 이런 이상 신호가 포착된 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더구나 지난주 우리가 성사시킨 10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과 관련된 거래라니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답니다. 리지우린의 흐린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하는 것을 본 것 같았지만 어쩌면 제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죠. 이 단순한 경고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으로 이끌게 될지는. 월요일 아침 8시 골드만삭스 서울 지사의 트레이딩룸은 심상치 않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평소 같으면 여유롭게 모닝커피를 마시며 시작할 시간이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답니다. 주말 저녁에 포착된 AI 시스템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인수하려던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장 시작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아시아장이 열리기 직전 홍콩과 상하이 거래소의 사전거래 동향이 심각한 수준이었죠. 모든 트레이더들의 눈이 대형 스크린의 빨간 숫자들을 좇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울리기 시작한 지훈의 AI 시스템 경고음이 트레이딩룸을 가득 채웠죠.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창이 번쩍이더니 충격적인 거래 내역들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홍콩의 작은 투자회사를 통한 수상한 매수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AI가 이 거래를 추적하자 마치 도미노처럼 숨겨진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상하이의 페이퍼 컴퍼니, 마카오의 위장 계좌, 싱가포르의 가짜 외국인 투자자까지 모든 흔적이 하나로 연결되며 거대한 주가 조작의 그림이 완성되어 갔어요. 거래 흔적들을 추적할수록 우리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범죄였죠. 지훈과 저는 밤을 새워가며 AI가 포착한 데이터를 분석했답니다. 처음에는 홍콩의 스타라이트 인베스트먼트라는 작은 투자회사였어요. 이 회사가 매일 장 마감 10분 전에 정확히 10만 주씩 매수 주문을 넣었다는 게 수상했죠. 이 회사를 파고들수록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하이의 라이징 선 캐피탈, 마카오의 골든 브릿지 펀드, 싱가포르의 피닉스 인베스트먼트 모두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 회사들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든 회사의 이사진 중에는 리지우린의 하버드 동창들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즉시 최고 보안 등급의 내부 조사팀이 꾸려졌어요. 2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24시간 교대로 투자 보고서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지난 6개월간의 보고서에서 드러난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분기별 실적이 평균 37% 부풀려져 있었고 부채 비율은 45% 축소 보고되어 있었죠. 특히 R&D 투자 금액이 실제보다 8천만 달러나 과대 계상되어 있었답니다. 케이맨 제도의 블루 오션 트러스트 계좌에서 발견된 3억 5천만 달러의 비자금의 규모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 거액의 출처를 추적하던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을 확인한 순간 제 손이 떨렸답니다. 6년간 리지우린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던 수석비서 닉맨 씨였어요. 메일에는 평소 꼼꼼하기로 유명했던 그녀다운 철저한 증거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죠. 리지우린의 음성 파일, 계좌 이체 내역, 비밀 회의록까지 트레이딩룸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두가 다가올 파장을 예감하고 있었답니다. 전 비서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하버드 MBA 출신으로 중국 금융계에서 승승장구하던 엘리트였다고 해요. 하지만 리지우린의 수석비서가 되면서 목격한 비리들의 양심의 고통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특히 그녀는 매일 밤 지훈의 코딩 채널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고 해요. 진정성 있는 나눔과 정직한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지훈의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그녀의 폭로는 처참했어요. 지난 2년간 리지우린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온 방식,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과정, 심지어 이번 반도체 기업 인수전에서도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까지 매일 새벽 2시 리지우린이 홍콩과 마카오의 회사들과 은밀한 화상회의를 가졌다는 디테일한 증언까지 더해졌죠.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김지훈 님처럼 저도 더 이상 거짓된 성공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며 저는 두 사람의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답니다. 지훈은 자신의 실력으로 정직하게 성공하고 그 성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죠. 반면 리지우린은 아버지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어요. 고아원에 거액을 기부하면서도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던 거죠. 그의 전 비서의 용기 있는 선택을 보며 결국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하버드에서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다른 선택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겠죠. 그녀의 폭로는 처참했어요. 지난 2년간 리지우린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온 방식,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과정이 모두 드러났죠. 특히 이번 반도체 기업 인수전에서도 매부자와 거래로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매일 새벽 2시, 리지우린이 홍콩과 마카오의 회사들과 은밀한 화상회의를 가졌다는 디테일한 증언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결정적 증거였답니다. 이 폭로 내용이 지훈의 코딩하는 하버드 채널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지훈의 정직하고 실력 있는 강의에 감명받았던 30만 구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분석가들은 거래 내역의 패턴을 분석했고, 유럽의 금융공학 전문가들은 자금 흐름의 불법성을 증명해냈죠. 전 세계 IT 인재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총동원해 추가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답니다. 지훈이 평소 강조하던 정직한 실력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증거들이 하나둘 쌓여가던 어느 날 밤, 리지우린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평소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혈색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들어서더군요. 명품 수트 재킷에 단추도 한두 개 풀린 채였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며 돈으로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비리가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러더니 중국 정부의 압박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베이징에서 이미 연락이 왔다면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파고들면 런던 본사로 발령 날 거라고, 어쩌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협박하더군요. 그때였어요. 마치 운명의 순간처럼 지훈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언제나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단단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죠. 우리가 모두 하버드에서 배운 건 실력과 정직으로 성공하는 법이었다고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친구를 걱정하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리지우린이 그동안 아버지의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했죠. 리지우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중국에서 사업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모른다고, 뒷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지훈이 한 발짝 다가서며 리지우린의 어깨를 잡았죠. 그래서 더 특별해질 수 있다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세대의 중국 기업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자신이 안다고 말해주었어요. 지훈의 말에 리지우린은 마치 오래된 가면이 벗겨지듯 모든 것을 내려놓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 말도 못한 채 사무실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하버드 시절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순수한 청년의 모습을 떠올렸답니다. 지훈은 늘 이랬어요. 상대를 물리치려 하기보다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을 제시하는 그의 이런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날, 서울 프레스센터 소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금융감독원의 특별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국내 주요 경제지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죠. 리지우린이 단상에 올랐을 때 저는 그의 달라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에 화려한 수트 대신 검은색 정장 차림에 그는 한없이 지쳐 보였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하버드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죠. 자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공범이 있습니까?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리지우린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양손으로 꽉 쥔 채 묵묵히 질문을 견디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답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창백해져 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죠. 그때였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지훈이가 앞으로 걸어나가 기자들을 향해 말했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더 중요하죠. 리지우린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훈이의 말이 끝나자 리지우린의 굳어있던 표정이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꼿꼿이 버티고 있던 어깨가 처음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단단히 쥐고 있던 마이크를 내려놓았죠. 저는 그의 옆모습에서 하버드 시절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25살의 청년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감정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후회만이 아닌 오랜 친구의 따뜻한 위로에 대한 감사함도 묻어있는 듯했답니다. 날카롭게 던져지던 질문들이 잦아드는 동안 저는 리지우린의 작은 떨림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훈이와 저는 회사 근처 평범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강남역 뒷골목의 작은 카페였죠. 저녁이 되어 직장인들이 하나 둘 떠난 카페는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 두 잔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커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일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는 먼저 입을 열어 리지우린이 저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리지우린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베이징대 수석 입학이 그걸 증명한다고 했어요. 다만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웠던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죠.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오랜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버드 시절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며 베이커 도서관에서 리지우린이 중국 금융시장 분석을 발표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감탄했었는지도 이야기했죠. 커피 잔을 천천히 돌리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지훈이를 보며 저는 그때 깨달았답니다. 진정한 승리란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친구까지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에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홍콩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푸른색 잉크로 꽉 채워진 10장의 편지지에는 리지우린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버드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혔던 열등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절박한 마음, 그리고 지훈이에 대한 뒤틀린 질투를 고백했어요. 특히 마지막 장에는 지훈이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눈물 자국 같은 얼룩이 선명히 남아있더군요. 오늘도 서울 오피스 창가에 기대어 서서 봄하늘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 아래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그날의 눈물처럼 아름답네요. 지훈이는 여전히 매주 일요일이면 고아원을 찾고 밤에는 코딩 강의를 올리며 전 세계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저와 지훈이의 결혼식이에요. 영국 옥스포드 출신인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런던의 부모님은 의아해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에서도 보기 힘든 겸손함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 화려한 스펙 뒤에 숨기고 있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과 실력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진정성까지, 이런 매력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거요. 이제는 제가 왜 지훈이를 선택했는지 모두가 이해하시겠죠. 하버드, 골드만삭스, 최첨단 AI 기술까지 화려한 이력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매주 고아원을 찾는 따뜻한 마음. 그가 가진 겸손함과 실력이 좋아야말로 오늘날 세계를 이끄는 한국의 저력이 아닐까요? 이것이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이야기, 아니 어쩌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진정한 가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안 배터리스 얼라 세이프 이너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이 한마디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진실은 달랐죠. 놀랍게도 최근 10년간의 배터리 화재 안전 기술 특허 출원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1.7배나 많은 특허를 보유하며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방, 치안, 산업안전 분야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배터리가 안전,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K배터리를 직접 경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을 바꾸게 된 믿기 힘든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의 테크 분야 수석 기자 스카이 로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과 그로 인해 발견한 놀라운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것은 그날 새벽 일리노이주 리비안 공장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악몽이었죠. 짙은 유독가스가 하늘을 뒤덮어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듯 했는데요. 제 손에 들린 카메라마저 그 끔찍한 광경을 담기를 거부하는 듯 떨리고 있었어요. 스카이 로퍼, CNN 뉴스입니다 라고 생중계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네요. 순식간이었어요. 한 대의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꽃이 마치 도미노처럼 옆차로, 또 그 옆차로 번져나가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죠. 50대의 최첨단 전기차들이 마치 지펠린 호가 폭발하듯 시커먼 연기와 함께 차례차례 폭발하는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재난 현장보다도 끔찍했답니다. 화재 진압 경험만 25년이라는 현장 지휘관은 이런 화재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뿌리고 소화약제를 쓰고 심지어 특수 소화 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는데 얼굴에 비친 불빛이 마치 악마의 미소처럼 공포스러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2주 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의 그 끔찍했던 순간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네요. 16시간 동안 유독가스에 갇혔던 쌍둥이 언니 루나가 구조된 후 병원 침대에서 전화했던 그 떨리는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언니는 그곳에서 죽을 것 같았다고 했어요. 사방이 연기였고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고 하더군요. 언니의 옆자리에 있던 임산부는 계속 기침을 하다가 쓰러졌고 앞좌석의 아이들은 울음소리조차 점점 작아져 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울음 섞인 언니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찢어놓았죠.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답니다. 언니가 갇혔던 그 도로에서 이번엔 제가 질식해가는 꿈이었는데요. 더 무서웠던 건 그날 이후 언니가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출근길에 전기차를 보고 공황발작까지 일으켰다고 하더군요. 쌍둥이 자매인 우리는 늘 서로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었는데 그날 이후 언니의 트라우마는 고스란히 제 것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편집실에서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에밀리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평소라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제잘거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메시지가 짧았답니다. 불안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첫 마디부터 달랐죠. 평소의 해맑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담요 속에 숨어 떨고 있는 것 같은 겁에 질린 작은 목소리였답니다.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엄마처럼 자신도 그 안에 갇히게 될까봐 무섭다고 흐느끼는 에밀리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이 떨리는 제 손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새벽 리비안 공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에밀리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시커먼 유독가스가 밤하늘을 뒤덮은 가운데 간간히 터져나오는 폭발음이 마치 에밀리의 흐느낌처럼 들려왔어요. 카메라를 든 손이 떨려왔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죠. 분노였어요. 우리의 미래라고 불리는 기술이 오히려 7살 아이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분노였답니다. 그때였어요. 붉은 불길 사이로 한 소방관의 특이한 행동이 카메라 렌즈에 들어왔죠. 다른 대원들이 필사적으로 화재 진압에 몰두하는 동안 그는 마치 수사관처럼 차분하게 전기차들의 배터리 부분을 살피고 있었어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메모를 하고 때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했죠. 불길과 연기 사이로 그에게 다가가자 한국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죠. 조심스레 한국인이신지 여쭤보았더니 고개를 들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답니다. 그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최근 제가 보도한 전기차 화재 관련 기사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고 하더군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순간이었죠. 김성택 소방서장의 눈빛에는 수많은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묵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가 들고 있던 태블릿을 제게 건네며 방금 전 이 현장에서도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불길이 휩쓸고 간 주차장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지만 그 사이로 믿기 힘든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섬처럼 고립된 채 멀쩡히 서 있는 차량들이 있었거든요. 김 서장의 설명에 따르면 그 차량들은 모두 K배터리가 장착된 것들이었답니다.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그가 보여준 자료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5년간 전기차 화재 현장을 직접 조사하며 수집한 데이터였는데 K배터리 장착 차량의 화재 발생률이 다른 배터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스쳐 지나갔답니다. 에밀리의 울먹이는 음성 메시지가 다시 한번 귓가에 울렸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던 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죠. 16시간 동안 유독가스 속에 갇혀 죽을 것 같았다던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기억의 트라우마로 전기차만 보면 공황발작을 일으키는 현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데이터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걸 느꼈답니다. 혹시 이것이 언니와 에밀리에게 안전한 미래를 돌려줄 수 있는 해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문득 휴대폰의 날카로운 진동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마치 불길한 예감이라도 든 듯 제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답니다. 화면에 떠오른 존 밀러, 치프 에디터라는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얼굴의 모든 근육이 굳어버렸죠. 평소 같았다면 즉각 받았을 전화였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질 않더군요. 아마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리비안 공장 현장에서 찍은 영상이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특히 김 서장의 K배터리 데이터 분석 장면은 이미 수만 건의 리트윗을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편집장의 목소리가
마치 얼음장 밑에서 울리는 것처럼 차갑게 들려왔답니다. 15년간 함께 일해온 그의 목소리를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 부드러운 어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얼음 조각을 깎아 만든 것 같은 차가운 말들이 제 귓가를 때렸죠.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이 민감한 시기에 K배터리를 옹호하는 듯한 보도는 CNN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요지였어요. 그의 목소리에 실린 긴장감이 전화기를 타고 고스란히 전해져 왔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강인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 언니의 트라우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단단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낯설 정도였죠. 평소라면 상사의 의견 앞에서 주저했을 테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답니다. 시청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동안 편집장님께 배운 저널리즘의 가치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흔들림 없는 확신에 편집장도 잠시 말을 잃은 듯 했답니다. 긴 침묵 끝에 편집장은 한숨과 함께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편집실로 돌아왔을 때 맞닥뜨린 동료들의 시선은 마치 따가운 바늘이 수십 개씩 꽂히는 것 같았거든요.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마이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옆자리에 제시카는 차가운 시선으로 등을 돌려버렸죠. 그렇게 무거운 정막 속에 앉아있을 때였어요. 모니터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는데 보낸 사람은 anonymous.com true점오RG였답니다.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 등줄기로 전류가 흐르는 듯했어요. K배터리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그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가 마치 운명의 부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면서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배터리 3사의 특허 출원 통계가 떠 있었는데 그 숫자들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죠. 창밖으로는 마침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제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에밀리의 음성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었어요. 이제는 그 떨리는 목소리가 더 이상 절망으로 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이 위험한 선택을 밀어주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구름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에밀리에게 조용히 약속했답니다. 이모가 꼭 진실을 밝혀내고 내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느껴지는 진동이 마치 제 심장의 떨림과 함께 울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알 수 없는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의 첫 페이지를 조용히 넘기고 있었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차 때문에 멍한 머리로 공항을 빠져나왔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를 따라 늘어선 나무들, 미세먼지 없이 맑게 갠 하늘, 그리고 어딜 봐도 첨단 기술이 녹아있는 도시의 모습이 마치 미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옥상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이상한 긴장감이 계속됐어요. CNN을 대표해 찾아온 서방 언론인을 그들이 어떻게 대할지, 혹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더군요. 그래서인지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있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박준혁 연구소장을 만나는 순간 눈 녹듯 사라져버렸어요.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들을 떠올리게 하는 세련된 수트 차림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띤 그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딱딱한 연구원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특히 능숙한 영어로 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아주는 그의 모습에서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죠. 연구소로 향하는 동안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그의 진지한 고민을 들으며 왠지 모를 진정성이 전해져 왔답니다. 그러다 연구소 입구에 도착해서 그가 들려준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곳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닌 배터리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심장부라는 그의 말에서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처음 연구소 문을 열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가득한 첨단 장비들이 마치 미래의 연구소를 보는 것 같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장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마치 교향악단의 연주자들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김서진 수석연구원이었어요. 30살 남짓한 젊은 나이임에도
그녀의 눈빛에서는 노련한 과학자의 날카로움이 느껴졌죠. 스문의 시간 365일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업무적 완벽주의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인간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묵직한 사명감이었죠. 그 순간 저는 허리의 경쟁력이 단순히 기술력이 아닌 이런 치열한 장인정신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 소장이 저를 더욱 충격적인 장소로 안내했어요. 그들이 지옥의 실험실이라 부르는 안전성 테스트 현장이었는데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거대한 로봇팔이 배터리를 집어들어 콘크리트 벽에 수십 번씩 내리치는 충격 테스트가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마치 우주선 내부를 연상시키는 챔버 안에서 영하 40도에서 영상 80도를 오가는 극한의 온도 변화 실험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박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 배터리였다면 이런 테스트의 절반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을 거라더군요. 실험실을 둘러보며 끊임없이 메모를 하던 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김서진 연구원이 조심스레 물음을 던졌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단순한 취재 이상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2주 전 테슬라 세미트럭 화재 사고로 16시간이나 갇혀 있었던 언니 이야기. 그 후로 전기차만 보면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언니를 지켜봐야 했던 제 마음. 그리고 엄마의 트라우마 때문에 학교 통학버스마저 무서워하게 된 조카 에밀리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러자 김 연구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조카의 사진을 보여주었답니다. 7살 난 조카가 제 에밀리와 똑같은 나이더군요. 혹시라도 자신의 조카가 전기버스를 무서워하게 될까봐 매일 밤 이곳에서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로퍼 씨, 저희에게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라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명감이 묻어 있었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하지만 그런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CATL의 쭈낭 본부장이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해온 거였죠. 화면 속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상당히 초조해 보였는데 자신들의 연구소도 보여주겠다며 서둘러 카메라를 돌리더군요.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한국 시설과의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답니다. 게다가 그 직후 도착한 쇼타니의 이메일은 마치 협박장을 읽는 것 같았어요. 제 보도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내용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필사적인 방해 시도가 오히려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때 박준혁 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극한의 주행 테스트 트랙이었죠. 말로만 듣던 K배터리의 안전성을 직접 체험해보라는 제안이었는데 순간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에밀리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 순간이 제가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테스트 차량에 올라탔을 때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200km/h의 속도에서 급제동을 하고 90도에 가까운 경사를 오르내리는 동안 제 심장은 거의 멈출 것만 같았죠. 하지만 차량은 믿기 힘들 만큼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평지를 달리듯 부드럽게 움직였고 급제동 시에도 배터리에서는 어떠한 이상 징후도 감지되지 않았답니다. 박 소장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건 단순한 배터리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방패라는 거였죠. 그 말을 들으며 에밀리가 무서워하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는 그 아이에게 자신있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전기버스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연구소를 나서는 길에 야간 근무를 시작하는 연구원들과 마주쳤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피곤함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새로운 실험을 앞둔 기대감으로 가득해 보였답니다. 김서진 연구원의 말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시간이란 건 의미가 없나 봐요. 밤하늘을 수놓은 연구소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진정한 혁신을 목격했거든요.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화면 위로 떠오르는 글자들이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K배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처음 일주일은 마치 꿈 같았어요. 옥상 공장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기사로 담아내는 일에 깊이 몰두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CNN 뉴스룸이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문구가 번쩍였어요. 도널드 트럼프 윈스 2024 프레지덴셜 일렉션.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어요. 동료들의 술렁이는 목소리, 긴장된 발걸음 소리, 그리고 숨막히는 정막이 교차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주식시장 전광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곤두박질치고 있었죠. 빨간색 숫자들이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고, 아시아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뉴스가 마치 장례식 종소리처럼 연이어 흘러나왔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지난 며칠간 심혈을 기울여 쓴 K배터리 관련 기사들의 댓글창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렸거든요. 코리안 프로파간다 비난이 마치 복사에 붙인 것처럼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는데 댓글의 패턴이 너무나 비슷해서 뭔가 이상했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요. 평화로운 것만 같던 그 다음 날 아침 일상을 완전히 뒤흔드는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사무실 창가에 기대어 서서 따뜻한 모닝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기사의 개요를 구상하고 있었죠.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언니의 목소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 같은 절망감으로 가득했답니다. 로퍼 에밀리가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 깨지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전화를 붙잡은 채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밀리의 학교 통학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새하얗게 변했답니다. 최근에 도입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였는데 순식간에 연기가 차 안을 가득 메웠다는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치 2주 전 그날처럼 들리더군요. 그 순간 언니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어요. 16시간 동안 유독 가스에 갇혀있던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죠. 언니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이 이번엔 7살 에밀리에게 숨이 턱 막혀왔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도시 풍경이 마치 비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마치 겨울 나뭇가지처럼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은 마구 뛰는데 이상하게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죠. 결국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선물하나 봐요. 기적처럼, 아니 어쩌면 기적이 아닌 필연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옆 차선에서 달리던 현대 아이오닉의 운전자가 버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하고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차를 세워 아이들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본 그 수천 번의 안전성 테스트와 연구원들의 밤샘 노력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정확히 기억나더군요. 김서진 연구원이 말했던 것처럼 K배터리는 단순한 동력원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방패였던 거예요. 잠시 후 에밀리와 통화를 했는데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물론 평소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아니었지만 공포보다는 신기함이,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크게 묻어나왔죠. 이모, 그 아저씨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한국 자동차 타고 있던 아저씨가. 언니가 전기차를 보면 공황 발작을 일으켰던 것과는 달리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마치 무서운 괴물로부터 슈퍼히어로가 구해준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답니다. K배터리가 이룬 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공포를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이었던 거죠. 그 깨달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그날 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제 컴퓨터에 이메일이 쉴 새 없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발신인은 모두 위설블로어 트루 SEC. 마치 누군가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충격적인 내부 문건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한 통 한 통 이메일을 열어볼 때마다 제 손이 떨려왔어요. 첫 번째 문서는 CATL에 은폐된 사고 보고서였는데 지난 2년간 발생한 47건의 화재 사고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했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문서에는 일본 업체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담겨 있었는데 K배터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로비 자금 500만 달러를 조성했다는 증거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세 번째 문서였답니다. CATL과 일본 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티-K 태스크 포스의 회의록이었는데 K배터리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가짜 연구 결과를 언론에 흘리기로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제 등줄기로 한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워싱턴 DC에서 가장 은밀한 거래가 오가는 프렌치 레스토랑 라베종. 그곳에서 CATL의 쭈낭이 미국의 유명 로비스트들과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와인 잔을 기울이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망원 렌즈로 포착된 쭈낭의 메모장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파인드 K 배터리스 위크니스 애돌 코스츠. 그들의 계획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답니다. SNS에는 마치 폭풍우처럼 샵스탑 K 배터리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어요.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센트가 복계정이었죠. 여기에 슈타니까지 가세했어요. 급하게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한국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묘하게도 CATL의 회의록에서 본 내용과 일치했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어요. 에밀리의 사고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지를. 그날 아침 편집장의 호출을 받고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15년간 함께 일해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거라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기사는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그의 말에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렸죠. 순간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본 모든 증거들,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생명들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외치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어요. 이미 준비해온 사직서를 내밀며 혼자서라도 이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죠. 편집장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그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혀져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 트루 어바웃 배터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조회수 몇백 회에 불과했지만 진실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전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생존 사례들이었어요. 캐나다의 한 가족은 영하 40도의 눈보라 속에서 배터리 차량 덕분에 살아났다는 증언을, 호주의 소방관은 산불 현장에서 K배터리 차량만이 끄떡없었다는 경험을 전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어젯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백악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의 불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기업이나 기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에밀리처럼 무고한 생명들을 지키고 우리 모두가 가진 진실을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었죠. 백악관 상황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에 내딛는 제 발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고 손끝까지 전해지는 긴장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답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지만 그 말조차 아득하게 들리더군요. 귓가에서는 제 심장 소리만이 마치 워터해머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료들이 마치 배심원단처럼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마치 레이저처럼 저를 향해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경제수석의 차가운 눈빛, 국가안보보좌관의 의심 가득한 표정, 에너지부 장관의 굳은 인맥까지. 그 긴장감은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펼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차가운 키보드를 만지는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죠. 화면에 떠오른 더 트루 캐나 비 히든이라는 제목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제게 용기를 주는 것만 같았어요. 이건 정치가 아닌 생명의 문제라는 설명을 시작하려던 그때였답니다. 갑자기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빨간색 긴급 속보가 번쩍였어요. LA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실시간 중계화면 속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127대의 전기차가 마치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고 시커먼 연기가 뱀처럼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현장 소방관의 목소리에서는 절망감이 묻어났는데 그는 이 광경이 마치 지옥과도 같다고 전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그 아수라장 같은 현장 속에서 마치 기적처럼, 아니 기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과학적인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한 구역만이 불길을 비켜가고 있었답니다.
불길 속에서도 마치 오아시스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그곳에는 K배터리를 장착한 20대의 차량이 고요히 서 있었어요. 주변의 차들이 하나둘 폭발하는 와중에도 그 구역만큼은 마치 다른 세계인 것처럼 평화로웠답니다. 실시간 중계 카메라가 그 놀라운 광경을 비추는 순간 현장에 있던 차주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와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차가 K배터리 덕분에 무사하다는 차주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생방송을 타고 전해질 때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죠. 수백만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주장해왔던 K배터리의 안전성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입증되는 순간이었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던져진 것처럼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동안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경제수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6개월간의 비교 실험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차트와 그래프가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동안 SNS에서는 샵K 배터리 세이브드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마지막 발버둥은 있었어요. CATL의 쭈낭이 워싱턴 DC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거였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그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짐승이 도망갈 궁리를 하듯 계속해서 시선을 피하더군요. 결국 그의 말끝은 흐려지고 말았답니다. 더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쭈낭을 지원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쇼타니의 입에서 엉뚱한 주장이 쏟아져 나왔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회의장 뒷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CATL의 전직 연구소장이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며 K배터리를 음해하기 위해 조작했던 모든 자료와 로비 과정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CATL이 자사 배터리의 화재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언이었죠. 심지어 오늘 LA 주차장 화재 역시 우연이 아닌 계획된 사고였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과 달리 K배터리의 안전성이 오히려 더 극적으로 입증되어 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였답니다. 쭈낭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고 쇼타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려 했지만 이미 진실의 물꼬는 터져버렸어요. 전직 연구소장의 증언은 제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아왔다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답니다. 그 직후 상황실의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대통령의 집무실로 안내되었어요. 넓은 창문으로 비치는 석양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는데 그 빛 속에서 대통령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진실을 말해달라는 그의 요청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답니다. 이건 미국을 위한, 아니 인류를 위한 선택이 될 거라고요. 제 목소리에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경험이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미국에게는 가장 안전한 배터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것 같았답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 아침 햇살 속에 에밀리의 학교 앞에 서서 곧 달라질 미래를 그려보았어요. 머지않아 이 노란색 스쿨버스들도 파워드 바이 K배터리라는 글씨를 은은하게 빛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에밀리가 해맑게 손을 흔들며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거란 확신이 들었답니다. 제 차의 번호판을 새로 받아들었을 때였어요. K배터리 세이브드 마이 패밀리라는 문구를 새기면서 이게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때로는 외롭고 두려웠지만 그 끝에는 항상 더 밝은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마치 그날 백악관 집무실의 석양처럼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